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주제는 현 시기 북한의 대남 정책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입니다. 최근에 종전선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유엔 총회 때 종전선언을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금세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만 종전선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 문안까지 협의를 하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면 이게 어떤 법적 영향이 있겠는지 따져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북한이랑 싸워야지 무슨 종전선언이냐 이러겠지만은, 이런 거는 이제 빼고 어떤 입장이 있냐면은, 하나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면 물밑에서 뭔가 협상을 하는데 진전이 있긴 있나 보다. 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아니면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할 생각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런 데서는 북한이 이제 힘이 세니까 미국이 아무래도 버티기만 하는 건 어려우니까 미국이 종전선언까지는 허락하는 판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세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도 물밑에서는 종전선언의 큰 틀에서 합의를 했을 거고 세부적인 협상 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국과 미국은 지금 적극적인데 북한만 지금 합의하면 되겠네, 북한만 알겠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데 북한은 왜 종전선언을 안 받냐 하면서 북한 책임으로 돌리게 될 수도 있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북한은 종전선언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이랑 미국은 대체 뭔 생각으로 저러냐, 미국이 북한이랑 대화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한번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여튼 간에 여기서 두 가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겠다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상황을 보면은 지금 형국이 북한과 교감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을 가지고 부산을 떠는 거는 잘해보자고 하는 거고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북한이 거부하는데 한미 당국이 계속 치대고 있는 거면은 오히려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정세가 폭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정세는 점점 폭발 직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한다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정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세 판단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대응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정세가 간단한 정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정세 판단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거니까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한국은 종전선언을 열심히 추진하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뭐냐, 북한은 지금 어떤 대남 정책을 선택했느냐를 알아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기사도 나오고 보도도 내보내고 담화도 나오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지난 9월에 최고인민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 시정연설을 보면 남북관계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걸 알아야죠.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잖아요. 거기서 최고 지도자가 이 시정연설을 했으면은 이거는 다른 담화나 다른 기사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규정적인 강령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설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정연설에서는 어떤 대남 정책이 담겨져 있었냐를 볼 건데, 먼저는 남북관계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거를 짚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각종 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책동, 그리고 불순한 언동, 이렇게 세 가지를 짚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되는데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다른 데서는 이중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이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을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적대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적대시 정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고 구체적으로 짚은 거예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요약해서 보자면은 이런 것들이 꼽혔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각종 군사연습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침략적 성격의 군사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올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미 당국은 8월에 훈련을 진행을 했죠. 두 번째는 무력 증강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력 증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외국에서 무기를 사서 오는 거, 이게 북한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자주 하던 표현으로는 첨단 무기 반입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첨단 무기란 거는 대체로 미국산 무기죠. 미국 무기를 한국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7조 원어치를 샀다 그래요. 북한이 이걸 문제를 삼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로서도 미국이 무기를 강매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 첨단 무기 반입, 미국산 무기 구매를 문제 삼는 근거가 있기는 해요. 사실 1953년에 정전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무기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외부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건 하지 말자고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이런 주장은 정전협정이랑 연결되는, 일맥상통하는 동일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방중기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국방부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어떤 계획으로 국방정책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26년이 되면은 국방 예산이 70조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국방비 315조 원을 들이는데, 이 중에서 방위력 개선비, 즉 무력 증강 비용으로 107조 원을 편성을 했어요. 107조 원만큼 무력 증강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 돈을. 이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죠. 무기는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용도가 뭐냐, 이게 결국엔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기들이 솔직히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기 위해서 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된 목적이 뭐냐면, 무력 증강의 주된 대상이 북한이니까, 북한이랑 싸우겠다고 이렇게 무기를 만든다는 거니까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안 되고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자체 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한다고 쳐도, 여기서 북한이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중기준 문제예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무기 개발을 막 하고 있으니까 미사일 발사 시험도 하잖아요. 9월 15일에는 SLBM을 자체 개발했다 이러면서 시험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참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갖췄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대표적인 적대시 관점과 이중 기준의 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북한은. 첫째로 북한이 도발 운운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발이란 말을 언론이나 청와대 어떤 직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도, 사실 이런 발언은 대통령이 하진 않습니다. 종전선언 하자면서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만약에 북한이 받아 이러면 당장 정상회담을 해야 될 판인데, 그 정상회담을 해야 될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도발이나 하고 있는 북한이랑 정상회담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외교의 꽃, 이렇게 하면 정상회담을 말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할 외교 수장이 할 이야기는 아닌 건 거죠.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때로 이제 강경한 이야기를 할 때는 장관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 정치인이 됐든 이런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가지고 이 도발이니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다음으로는 북한도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무기 사가지고 시험 발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도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한국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데, 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고 한국의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이냐는 거예요. 이중기준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죠. 다음으로는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남과 북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대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다. 대결하고 있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싸우게 된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그 원인은 내버려 두고 나서 싸우지 말자고 종전만 선언하면은 이게 평화가 실현이 되냐는 거예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해도 계속 싸우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종전선언을 안 하니만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이 남북관계 악화 요인으로 북한이 꼽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종전선언을 했어. 그럼 북한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종전선언 했는데 전쟁 끝난 거 아니냐. 근데 한국과 미국이 왜 연합훈련을 계속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고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아니, 전쟁도 끝났는데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이 아, 그렇구나. 종전선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북침훈련이 아니게 됐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종전선언을 차라리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종전선언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여러 가지 충돌이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갈등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종전선언이. 그래서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종전선언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건 거죠. 그리고 시정연설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원칙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한국 당국의 이제 문제점을 먼저 짚었는데 한국이 미국을 추종해서 국조의 공조만 하고 있다. 아니 남북관계면은 남과 북 사이의 일인데 남북공조를 해야 되는데 남북공조는 안 하고 국제공조만 하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을 외면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원칙을 제시를 했냐면은 첫째로 대결적인 자세를 변화시켜서 민족 자주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시정연설 내용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정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냐 뭐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가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뭔가를 이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평가 기준. 예를 들어서 체육 실기 시험을 본다고 쳐요. 예를 들면 축구공을 차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드리블을 현란하게 잘하는 게 축구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골 결정력이 좋은 사람이 축구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시험 기준을 정해야죠. 예를 들면 페널티킥을 10번 차서 한 골 넣을 때마다 뭐 10점씩 얻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은 명확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아, 그 기준이구나 하고 동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잡고 그 기준대로 해야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시정연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 평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냐 이걸 정리를 해야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바로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거예요. 남북 공동선언은 일단 남북 정상이 합의한 거죠. 남과 북이 같이 합의를 한 거고 국민적으로도 북한이야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회니까 북한은 이 남북 공동선언을 100% 지지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80%에서 90% 정도 지지하는 걸로 나와요. 북한 같은 경우는 100% 지지하고 한국은 80에서 90% 정도가 지지하니까 남과 북 전체 민족의 한 90% 정도가 동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누구나 동의하는 공통의 기준으로 삼아도 되겠다. 왜냐면 이 정도면은 정통성이 있다. 정당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대남 정책, 뭐 대북 정책 이런 걸 내놓으면은 이게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문점 선언의 평양 공동선언에 부합하냐 마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선언에 맞아야 된다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당국자들, 정책 위반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판문점 선언이랑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는 해놓고 거기 있는 내용을 추진하지 않고 딴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발표했는 건데 내가 그 내용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선언을 기준으로 이 선언에 부합하냐 마냐가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 거고요. 그러면은 두 선언을 기준으로 시정연설이 거기에 부합하느냐 마냐를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의 악화 원인을 제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제시한 내용이 남북 공동선언 내용에 부합하냐 이걸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판문점 선언에서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라고 했어요. 판문점 선언을 그래서 보면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까지 적대 행위로 보고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군사 행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적대적인 말, 발언 이런 것도 지양하자는 취지로 봐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천적 조치를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시정연설에서 제기한 각종 상대방을 향한 군사 연습, 무력 증강 책동, 적대적인 언동, 적대 정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는 이 두 선언의 내용에 부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시정연설에서는 그리고 민족 자주의 입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원칙적인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 또 보면은 판문점 선언 1항, 평양 공동선언 서문을 보면 민족 자주, 민족 자결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시정연설에서 제시된 북한의 대남 정책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얼토당토 않은 얘기니까 시정연설을 무시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시정연설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내용을 제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거를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대응책을 논의를 해서 마련을 해서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응책이 어때야 되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원칙이랄까? 방향성인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대응책도 아까 기준으로 삼은 두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부합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데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좋은 합의를 맺었는데 실현을 못 시키니까 오히려 두 선언이 나오기 전보다 남북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러면 한국이 대응책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그 무엇보다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이제는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비현실적인 제안을 할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도 못 지키면서 이거는 지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은 더 설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국익에 맞아야 된다. 그리고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익이어야죠. 이런 기준으로 시정연설을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정연설을 수용해야 된다. 왜냐면 앞서 살펴본 기준, 남북 공동선언에 이 내용이 부합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거부하면 사실 협상을 할 때도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남북 합의에 있는데 왜 안 지키냐? 왜 거부하냐? 왜 남북 합의에 있는 거 지키지도 않으면서 딴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협상이 진행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선언 내용에 시정연설이 부합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시정연설 대남 정책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북한은 뭐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난 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럼 알겠어. 이 내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어. 거기에다가 이것도 더 하자 라고 역제안을 해야 된다. 한국의 이익에 맞는, 한국의 국익에 맞는 거를 추가로 고민을 해봐서 역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제안할 거냐. 우리가 제안할 것 중에 주된 것은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안 된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 남북관계에서 그 무엇보다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절대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적. 그게 바로 이 전쟁 반대. 전쟁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응책이 전쟁 반대라고 하니까 아니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은 상황도 아닌데 왜 전쟁 반대 이야기를 하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전쟁 반대라는 걸 북한한테 요구하고 합의를 보면 그게 뭐 실익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왜 여기서 전쟁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 한반도 정세를 굴러가게 하는 힘 중 하나는 전쟁이에요. 다른 것보다. 누군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 하고 누군가는 그걸 막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꼬리를 내리거나 하기 때문에 정세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보세요. 미국은 2000년대만 봐도 조지 부시가 북한을 막 공격한다 어쩐다 막 했는데 결국에 북한이 2005년에 핵보유 선언하고 2006년에 핵실험하니까 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게 정말 확인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상황 좀 잠깐 진정시켜야겠다. 이래가지고 9.19 공동성명도 나오고 했던 거거든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도 바이든이 뭐 한동안 종료선언을 할 것처럼 굴었던 게 뭐 때문이냐. 2017년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해서 미국이 야 일단 북한과의 충돌을 피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눈치 없게 자꾸 야 왜 쟤한테 쫄아있어 이러면서 앞뒤 안 재고 막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 판단, 정세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세 분석에서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쟁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8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있었죠. 이때 정말 위험했다고 봅니다, 저는. 8월에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일어났으면 크게 번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8월 이 전쟁 위기를 거치면서도 나는 큰일 날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크게 정세에 영향을 안 줄 것 같은데? 무슨 전쟁 위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정세 판단을 따라서 정부 정책을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견해에 따르면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안 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야외 기동훈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생기면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야 저거 봐라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저 강행해가지고 결국에 예정된 일어날 줄 알고 있었던 예고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전쟁 위기가 고조됐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예상치 못한 날벼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정세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전쟁 위기가 있냐 없냐. 지금은 전쟁 위기, 군사 충돌을 극도로 경계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사실은. 전쟁 위기 군사 긴장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다. 근데 위험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판단하게 되는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국방발전 전람회 이걸 열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연설을 했는데 이때 연설을 보면은 유하게 나왔어요. 표현이. 남조선을 도발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건드릴 일은 없다. 우리의 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죠. 뭐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을 당장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불벼락이 내려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장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은 뭐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야, 조만간 큰일 터지겠구나 싶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남북관계가 뭐 개선되고 있는 건 아니고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당장 군사 충돌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진 않겠구나. 관계가 좋진 않더라도 그렇다고 위기가 오지도 않는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는 전 세계가 주목해서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전 세계가 다 분석을 해요. 이 문장은 무슨 뜻이고 심지어 하지 않은 말도 행간을 분석한다면서 막 분석을 하잖아요. 그만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연설을 준비하면서 야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전쟁이 나기 직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고 싶다. 앞으로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지향을 담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이런 의지를 담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현재 남북관계라든가 북한의 민심, 한국의 민심을 고려를 하겠죠. 그래서 시정연설이나 자위 2021 연설도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러면 내용상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지 않고 한국 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국 당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이게 남북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잖아요. 너네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이나 이런 연설을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그게 남북 대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런 의지가 확실하다라는 거를 전달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내려면은 단어나 표현을 고르고 다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연설도 그렇고 자위 2021 연설도 보면은 언론들이 이 PPT의 마지막 줄 있죠. 우리의 주적은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이 발언을 언론들이 주목해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요지에 평화를 바라는 연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발사도 연달아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연설을 한 장소도 북한이 무기를 전시해 내온 우리의 힘이 이렇게 세다, 이렇게 과시하는 자리에서 한 연설인데 이 언론들이 평화의 메시지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를 심사숙고해서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련되게. 이게 보면 전에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 당국이 남북 관계를 정말 개선을 바라면은 말 한마디를 해도 숙고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북한 자신도 그 말처럼 매사숙고해서 발언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은 이 연설들은 매우 정제된 북한의 의지를 담은 매우 정제된 연설로 봐야지 이거 자체를 가지고 현 상황이 이렇구나 하는 판단의 도구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짓궂게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게 타이르려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하지마,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타이를 넣는데 애가 목소리가 심각하지 않으니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눈치 없이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엄마가 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애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애가 사실 정세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죠. 아, 나는 지금 장난을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철부지라고 하잖아요. 때와 장소를 구분을 못하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장난을 치니까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혼나야 그만두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설들에서 발언의 수위가 세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예를 들면 뭐 경검운동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철부지 같은 행동이 되는 건 거죠. 아까 들었던 예시를 봤을 때 화내기 직전에 부모가 좋은 말로 애야 여기는 공공장소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자꾸 그러면 이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고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경고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정연설이랑 자위 2021 연설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있어요. 시정연설을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무력 증강이랑 연합훈련을 하면서 안정과 균형을 파괴시키고 충돌 위험을 야기시키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정세는 아무 일 없어 평화로워 라는 게 아니라 충돌 위험이 크다. 충돌 위험을 만들고 있다 라고 현실을 진단을 한 거예요. 앞서 여기에서는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들지 말라는 소리고 여기서는 그런데 지금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얘기인 거죠. 자위 2021 연설에서도 군사긴장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단호하게 맞설 거다. 그래서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을 해소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무서운 발언이에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뭔가요? 주한미군, 한국의 대북 강경 세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런 걸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공언한 거예요. 이 연설 전반이 매우 정제된 표현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은 이런 발언의 무게를 표현이 부드럽다고 해서 내용이 부드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9월 25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훈풍이 불지 폭풍이 몰아칠지 예단하지 않겠다.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폭풍이 지금처럼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뭐 이런 걸 말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폭풍이 뭐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 충돌일 수 있다. 그래서 폭풍은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그 자체로도 일어나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위성이 있는데 이 전쟁 반대가 더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쟁을 하면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야 우리가 북한을 이기지 왜 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누구나 전쟁을 하면 이기고 싶죠. 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싶다는 거랑 이길 수 있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전쟁이란 게 이기고 싶다 이러거나 아니면 아무 근거 없이 야 우리가 이겨 뭐 이런 식으로 우겨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욕망은 욕망이고 현실은 현실인 거죠.
보세요. 미국도 보시면은 북한을 함부로 못 대해요. 매우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 북한이랑 적대 정책을 펴야겠다 이러면은 워게임을 막 돌려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2020년에 한 걸 보면은 수도권에서 1시간 동안 20만 명이 죽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7년에도 했는데 그때도 매일 한국에서만 2만 명이 죽는다 이랬고, 또 그 뒤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할 때 미국에서 평가 나오는 게 어떤 겁니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국 전역을 1분이면 공격한다. 1분이라는 시간은 미사일 경보 체계가 채 울리지도 못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북한이 SLBM 발사를 하면은 이건 미사일 방어를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미국도 개발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미국이 최근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려고 만들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막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없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자기네들도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시험을 해요. 근데 시험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난 4월에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최근에도 실험 발사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실패가 심각한 게 미국이 이번에 시험하려다 실패한 게 뭐냐면은 활공체, 극초음속 미사일의 활공체의 어떤 일부 성능을 시험하려고 했대요. 근데 활공체라는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은 미사일이 일단 올라갔다가 낙하하면서 활공은 이제 행글라이더 같은 것처럼 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공체를 시험하려면 일단 미사일을 올렸다가 떨어뜨려야 되는 단계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실패한 거는 이 올리는 것부터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는 걸 실패했으니까 다음번에 뭔가 기술 개선을 해서 올리는 데 성공을 해야죠. 올리는 데 성공을 하면은 그 뒤에 활공체의 성능 시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 거죠. 그 밑에 거는 중국에 대한 기사이긴 한데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합참 의장이 매우 우려된다. 우리의 모든 관심을 끌어갔다. 충격이다. 경악이다. 이랬어요. 뉴욕타임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막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썼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평가라고 한 걸 봤을 때 미국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평가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러니까 미국이 북한이랑 함부로 전쟁하려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한테 군사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첨단 무기 분야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요즘에 보면 맨날 북한한테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해요. 이게 북한이 처음에 한두 번은 대꾸를 해줬거든요. 야, 우리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안 하는지는 뭐 설명도 해주고. 근데 미국이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뭐 성김 대북 특별대표가 뭐 툭하면 한국에 나와가지고 북한 만나겠다고 하다가 못 만나고 돌아가고 뭐 이러니까 북한이 이제 대꾸도 안 해요. 그런데도 계속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도 미국이 야, 미사일 규탄한다 이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러면서 북한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고 막 전투기 출격시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막 했어요. 이게 북한을 뭐 그때도 직접 공격할 순 없어도 이런 식으로 군사적으로 위협해가지고 움츠러들게 하려는 거죠. 압박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걸 아예 못해요. 미국이 대화하자고 하고 이런 게 미국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그러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죠? 안 하고 싶겠지. 근데 왜 미국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북한과의 대결을 꺼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이 안 상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한한 건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은 북한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어려워하는데 한국은 북한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다. 이거는 한국이 SLBM을 발사했다라는 건데 그때 세계 7번째 성공이라고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7번째가 사실 아니었어요. 8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북한이 이미 5년 전에 2016년에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해서 성공을 했어요. 왼쪽 위에 보시는 저 사진이 북한이 쏜 SLBM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대성공한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서는 야, 북한이 미사일 그때 SLBM 발사한 거는 발사 플랫폼이 아직 미비했다. 잠수함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정식 성공을 하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면 SLBM으로 보기 어렵다. SLBM 역량을 못 갖췄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는 오히려 한국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북에서 지적을 한 건데 한국의 SLBM은 초보적인 수준이다 라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초보적인 수준이냐? 한국이 발사한 거는 SLBM이 아니라 그냥 미사일을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발사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 3 해가지고 요약을 해왔는데 SLBM이라고 하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잠수에 있다가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 분석하기에는 한국 SLBM은 화형 크기로 봤을 때 500km급 탄도미사일이다. 그래서 이건 SLBM이 아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했을 때 수면 위로 올라올 때 같이 딸려온 물의 양을 봤을 때 아주 얕은 곳에서 거의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접이식 날개는 뭐냐면은 물에서 발사한 뒤에 밖으로 나오면은 미사일이 부력이라든가 뭐 이런 물의 무게라든가 이런 거가 있다가 없는 상태로 나오니까 미사일이 자세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것도 주요 기술 과제인데 한국은 얕은 데서 쐈으니까 그 부담이 덜하긴 덜했겠지만은 자세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쓴 게 뭐냐면 날개를 부착했더라. 근데 이 날개 부착하는 거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냐. 북한에선 이미 이런 단계를 다 우리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서 쏜다고 다 SLBM이 아니다. 한국에 말한 SLBM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다. 라고 조목조목 따진 거죠. 북한이 조목조목 따지니까 기자들이 청와대에게 질문을 했어요. 북한이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청와대에서 자세한 분석을 하는 평가를 받는데 별도 의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침묵한 거지만은 사실상 반박할 수 없을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이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의 SLBM이 초보적인 단계여서 문제인 건 아니에요. 뭐든지 개발하다 보면은 초보적인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초보적인 단계야? 라고 해서 뭐 부끄러울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굳이 한국이 자기의 SLBM 발사 시험을 하면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과 이중 기준을 보여줬다는 거죠. 누리호 이야기인데 또 발사 뭐 궤도에 거의 근접해가지고 성공할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자체 개발을 했다니까 이건 상당한 성과고 원래 실패를 거쳐서 실패해도 계속 도전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야 하는 게 그런 게 개발하는 과정인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축하해 줄 법하죠. 근데 북한은 인공위성을 이미 1998년에 자체 기술로 쏘아 올렸어요. 이후로도 2009년, 2012년, 2016년 총 4차례 쏘아 올렸습니다. 이것도 뭐 다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미국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만 해도 2개는 넘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북한은 못했을 거야. 거짓말일 거야. 이런 식으로 치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직 한 개예요. 북한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을 리가 없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이죠. 근데 누가 봐도 한국에서 벗어나면 북한은 군사기술적으로 한국이 가볍게 보일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얕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SLBM 발언도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이랑 체제 대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체제 대결을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런 대결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뜻이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네 까불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체제 대결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체제 대결을 부추기는 말이죠. 올해 10월 5일에도 그렇고 작년 6.25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언제적 체제 경쟁 이야기입니까? 구태의연한 관점이에요. 체제 대결론적인 시각이. 이미 2000년에 6.15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체제 대결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어요. 남과 북이 이미 분단된 상태로 다른 체제로 오래 살아가지고 체제가 각자 굳어졌는데 체제 통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제 통일을 기준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은 통일을 못 하는 거예요. 통일을 그럼 어떻게 할래? 한 민족이라는 공통성을 중시하고 체제는 공존하자. 서로 존중하자, 체제를. 그렇게 해서 연합 연방제 통일을 하자라고 한 게 6.15 공동선언의 내용입니다.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한다더니 노태우 시대 때 이야기하던 체제 경쟁을 아직도 끌고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체제 대결이
한국의 승리로 끝나긴 끝난 거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된 건 아니잖아요. 붕괴될 조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정적이죠. 그리고 심지어 첨단무기 분야에서는 북한이 더 앞서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체제 대결이 끝났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죠. 이것도 주관적인 판단인 거죠.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2020년 열병식 때 북한이 SLBM을 공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야, 이건 모형이다 이랬어요. 2020년에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2012년에도 북한이 화성 13형을 열병식에서 보여줬어요. 이것도 종이 모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2017년에 화성 15형을 쏘았어요. 그래서 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옛날엔 종이 모형이라고 우겼던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대중선동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당장 전쟁한다고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북한의 미사일을 실제하지 않는 종이 모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북한은 사실은 갖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종이 모형인 줄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미사일 쏘는데 우리는 그 미사일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미사일에 막 두들겨 맞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는데 한국은 그거 초보적인 단계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철저히 숨긴다. 대외비다. 그래서 북이 공개하는 무기는 이미 몇 세대 전 것들이라서 공개해도 무방하니까 공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비밀 무기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만약에 이 말이 맞으면 어쩔 거예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를 한 거는 이미 실전 배치 끝났고 최신 무기가 아닌 전 세대 무기가 돼서 공개한 거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상용화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전쟁이 정작 일어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막 하고 날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면. 그러니까 함부로 북의 전력을 얕보다가는 정말 큰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국방부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북한이 도발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체제 대결을 부추긴다던가 이런 거는 사람이 호승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뭐 그래야겠죠. 근데 전쟁, 뭐 북한을 도발하고 체제 대결을 부추기고 이런 거는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철부지 같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기사들인데 맨 밑에가 최신 기사거든요. 그 헤리티지 재단. 이게 보면 이 재단이 미국의 싱크탱크인데 이 재단이 뭐 친북 세력이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북한에 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분석을 내놓았겠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책을 세우든가 전쟁할 생각을 접든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자세가 중요하죠. 여기서 짚어볼 게 한국의 믿는 구석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미국이죠. 주한미군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린 안전하다. 북한은 우리한테 덤비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보를 지키자면서 뭘 합니까? 미국이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요. 그리고 미국 무기를 삽니다. 이게 안보라고 생각해요. 미국 의존적인 안보관을 갖고 있죠. 여기서 짚어볼 거는 미국이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겠냐 하는 거를 따져볼 때가 됐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북한이 이렇게 통첩을 해왔다고 쳐봐요. 11월 8일까지 평택기지에서 철군을 안 하면 주한미군이 폭격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냐. 워싱턴 앞바다에서 SLBM을 실은 잠수함이 잠깐 떠올랐다가 가라앉아요. 이러면서 나 지금 여기 있다. 언제든 워싱턴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걸 확인시켜줬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막 파악을 해봤더니 주한미군이 진짜 철군 안 하면은 북한이 폭격할 뭐 태세야. 그럴 만한 상황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미국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지금 물어보면은 말로는 이러겠죠. 야, 우리 강경 대응한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면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과거에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사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례는 아프간이에요. 7월 2일에 미군이 바그람이라는 아프간의 최대 미군 기지에서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야반 도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기지에 있던 아프간군 사령관이 아니 철수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미군이 없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몰랐던 거죠. 미군이 이때 도망갈 때 장갑차 같은 무기랑 각종 물품들을 다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때 논란이 막 됐어요. 지금도 정확히 규명이 안 됐지만은 이런 거죠. 아니 미국이 이런 걸 다 놓고 황급히 떠나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원래 계획을 해놓고 이날 철수하려던 계획이 있었으면은 아프간군에게 뭐 비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이때 철군하니까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리고 물품도 뭐하러 놓고 가겠어요. 그냥 무기나 이런 거 가져가면 되죠. 아니면 뭐 무기를 가져가는 게 뭐 운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어렵다 이러면은 아프간군에게 인도를 해주고 가면 되잖아요. 야 우리 이제 가니까 이 무기 너네 써. 이게 주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미군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의문입니다. 미군이 왜 이렇게 해야 됐냐. 그래서 아직 밝혀진 게 있진 않지만 추론을 해보면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미국이 전날 저녁에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탈레반이 내일 새벽이나 오전에 공격할 것 같다. 근데 이번 공격은 이거 진짜 작정하고 공격하더라. 이번에 공격받으면 피해가 엄청 클 것 같다. 이런 믿을 만한 첩보를 받은 거죠. 이때 미국이 어떻게 한 거냐. 야, 맞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의 수가 설득력 있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니 설마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이렇게 했겠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이 야반 도주한 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야반 도주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2014년 크림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해버렸어요. 미국이 1994년에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접수하는 동안에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2014년 일인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되찾아주려고 적극적인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만을 한번 볼까요? 10월 22일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바이든에게 질문을 해요.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하면 방어를 해줄 거냐 물었더니 바이든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 합참 차장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랑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모의 전쟁을 돌려봤더니 침소봉대하지 않고 부풀리거나 뭐 이러지 않고 비참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미국을 너무 쉽게 무찌르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 미국이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 10월 말에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화를 걸었냐면은 미국 합참의장이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그게 어떤 정보였냐. 중국이 정말로 미국이 공격할 거라고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위기에 몰렸으니까 중국을 공격할 거다. 그걸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칫하다가는. 그래서 미 합참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전쟁을 막겠다면서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전화 내용이 중국이 경거만동하게 움직이면은 무자비하게 응징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트럼프 몰래 전화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또라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너네를 공격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혹시라도 오판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가 너네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합참의장이 중국 합참한테. 이게 뭡니까? 이거 사실 반역 아니에요? 내통했잖아요. 전쟁 중이면 이건 즉결 처분감 아닙니까? 근데 이게 미군 수뇌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미군 수뇌부는 중국이랑 전쟁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통까지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을 지켜주겠다고 중국이랑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어떤 나라든지 덤비면 다 박살내고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도 못 되고 종이 고양이 같은 신세다 사실.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 공격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의 북한의 순항미사일이나 SLBM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저히 방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정말 도망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명심해야 될 건 미국은 이미 도망가 본 전적이 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 전쟁을 보면은 우리는 한국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북침이라고 주장하긴 하거든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남침이 맞다라고 하면은 한국도 그렇지만 북한도 1948년에 나라가 만들어져요. 한국 전쟁이 발발한 게 1950년인데 1950년이면은 북한이 건국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전쟁이 남침이면은 2년 된 신생 후진 국가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공격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그때 에치스 라인이 어쩌고 해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했니 어떠냐 하지만 그거는 말장난 하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 한국 전쟁이 나니까 미국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때도 전쟁이 나면 미국이 개입할 거라는 거를 모르고 있었으면 바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국 2년 된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을 침략해서 승리를 거뒀다는 뜻이 돼요. 한국 전쟁이 북한의 승리라는 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미국의 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자긴 졌다. 영예롭지 못한 사인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70년 전에 당시 북한은 총이랑 뭐 소총 이런 거랑 탱크 몇 개 가지고 핵무기를 가진 미국을 상대로 이겼다는 건데 이제는 북한이 핵무기도 있고 흑초음속 미사일도 있고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방어 시스템을 압도하는 나라거든요, 북한은. 그러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북한이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미국보다 강해지진 못하지만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도 우리를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한 채로 우리는 안전한 채로 너희만 일방적으로 초토화시켜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도 그런 의도로 읽혀요. 그냥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 한반도에서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하게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행스러운 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한국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북한이 아까 한국은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적은 전쟁 그 자체지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런 게 다행이라는 거죠. 종전선언도 사실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종전선언을 하려면 대결의 원인을 일단 제거해야 된다 이런 거였죠. 두 번째는 북한이 내건 관계 개선의 조건이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기준, 적대시 정책 이런 걸 없애라는 건데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중기준 하지 마라. 우리를 적대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적대하는 군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뭐 아니면 한국이 지금 무력 증강 계획, 국방 중기 계획이란 걸 갖고 있던데 이걸 폐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주한미군을 당장 우리가 철수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얘기고 국방 중기 계획은 북한이 받아들이기엔 어떨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자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인데 무기 개발하고 이걸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주권의 영역이 문제인데 근데 북한이 이런 걸 요구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우리도 북한에 똑같은 요구 조건을 역으로 들이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우리도 북한한테 너네도 연합훈련 하지 마라 다른 나라들과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북한이 외부에서 첨단 무기 사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북한한테 야 그럼 너희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사오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뭐예요? 북한도 자체 무기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너네들도 자체 국방력 강화를 하는 활동을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국방력을 자체로 강화하는 활동을 인정해줘라. 우리 서로 인정해주자. 이런 걸 제안할 수 있죠. 그 세 번째는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힘으로 통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제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확답을 받아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언제 힘으로 통일하려 들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정부에 제안하는 저희의 대응책 세 가지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북한이 다른 말 하지 못하게 빨리 확약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자체 국방력을 강화를 하겠다. 이걸 서로 인정해주자라고 약속을 하자는 거죠. 서로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첨단 무기를 수입하지 못하게 북한이 막을 거면 북한도 외국에서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놔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힘으로 체제 통일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놔야 우리로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좀 길어졌는데요. 꼭 심중하게 생각하고 남북관계를 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발전시켜 놓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 당국도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행동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